네. 이를 이쪽에 틀어주세요. 어, 거긴 안 돼요라고. 메일하면 고객 정보는 그쵸. 네. 예전에는 뭐 제품 하나 만들면 5명 필요했으면 지금은 한 7, 8명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품하고 상관없는 규제 대응이나 뭐나 이런 거 하려면 중소기업들은 많이 힘들죠. 이제 자원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혹시 예를 좀 이어서 그 재무공시 같은 경우는 그거죠. 이제 정보를 주는 대상이 정해져 있죠. 특정적이죠. 이제 투자자들한테 거의 주는 거죠. 그렇죠? 재무공시 같은 경우. 소비자나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재무공시 크게 필요 없죠. 그거 갖다 뭐 내가 주식 투자하지 않는 이상 쓸데 없잖아요. ESG 공시 같은 경우는 투자자 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한테 이제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 공유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고 사실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투자자죠. 투자자. 투자자들 때문에 공시를 하는 거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 ESG 붐이 일어난 거는 다 투자자들 덕분이죠. 투자자들이 이제 공시를 해라라고 요구해서 이제 하는 거고. 공시 기준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가장 대표적인 걸 써놓은 거 이거 제일 많이 쓰는 공시 기준입니다. 이제 GRI를 제일 많이 쓰고 이 공시 표준이 아마 이제 1990년대인가 하여튼 그때 92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오래된 거고 그나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이제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23년에 이제 공중망 그리고 인권 쪽으로 이제 개정을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요소를 좀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스비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FD 그리고 지속 가능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이거와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리 KESG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고는 좀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공식 기준이 있어요. KESG 이거 이외에 한 600가지 정도 이제 공식 기준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26년 원래 25년 예정이었지만 26년에 한 2조 이상 기업에 의무 공시할 예정이고 17년 이후에는 이제 중견기업 확대 30년에는 모든 코스피 이거 모든 코스피 해봐야 우리나라 기업의 0.01% 되는 겁니다. 이제 공시제도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것도 내년 돼봐야 알죠. 25년 됐다가 26년 연기된 건데 26년 되면 어떨까? 근데 이제 연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전 세계 다른 이제 선진국들은 이미 다 하고 있고 또 그들이 우리를 또 규제하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시 방식은 이제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이제 크리티컬하죠. 요 국제 기준 제일 많이 쓰이는 요것들을 참고만 하래요. 참고만 해서 KESG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공시를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공시를 한다라고 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 시장에서 KESG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공시를 해서 ESG 평가 등급 A 등급 받았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KESG하고 이 GRI 공시 기준하고는 상당한 수준 차이가 있어요. 항목만 예를 들면 이제 KESG 같은 경우는
76가지인가? 70가지 항목이에요. 이게 GRI 같은 거는 한 170가지가 넘습니다. 그 개수로만 봐도 거의 한 3배 정도 난이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시험 100점 맞았다라고 대학교 가서 자랑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거라도 해야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공식 표준 보면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제 참고 그림을 제가 갖고 한번 이게 보시고 나중에 관심 있는 거 있으면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그 표준화 기간이고, 이거는 이제 주요 공식 표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이니셔티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니셔티브가 상당히 많이 생겼고, 아까 아리백 뭐 그런 걸 대표적으로 해서 많은 이니셔티브가 존재하고 있어요. 혹시 이제 기업들 다니면서 그런 무슨 인증 받았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다 이니셔티브에서 받은 인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KESG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공시 범위를 보면 이제 스콥 1, 2까지는 이제 공시를 권장하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탄소 배출을 관련해서 스콥 1, 2까지는 공시를 해달라라고 KESG는 하고 있는데, 스콥 3는 선택적으로 하라라고 하고 있죠. 근데 거의 대부분 탄소는 스콥 3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스콥 3에서 발생하는 게 90% 정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에서만 공시를 하게 되면 나는 의도치 않지만 어떤 공시 표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1, 2만 공시를 했다 그러면 이게 워싱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KESG에서는 1하고 2만 공시하라고 했어요. 근데 평가 기관이 GRI 표준을 갖고 평가를 한다. 근데 거기는 스콥 3까지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워싱한 거죠. 유리한 것만 공시를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KESG에서는 1, 2만 공시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EU, 이제 유럽의 공식 표준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스콥 3 조건부 또는 의무화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산업에 따라 스콥 3까지 의무화하는 그런 이제 조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KESG하고는 좀 많은 이제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KESG에서 뭐 A 등급 받았다, 그 자랑할 거 아니다라는 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KESG 어쨌든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기업은 이거를 이제 시작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 기업은 뭐 GRI 표준 갖고 다 공시하고 뭐 하고 있다. 그래서 KESG 안 한다. 그건 아니에요. 공시는 KESG 표준 갖고 공시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GRI나 그런 국제 표준은 참고만 하되 공시 기준은 KESG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여기 6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뭐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정확성, 정확해야 된다. 탄소 배출량이 만약 100이면 100 정확해야 된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제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공시했다라는 거는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를 하는 거는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투자자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공시한 데이터를 가지고 재무제표 뭐 그거하고 비교하죠. 비교해서 여기가 좋다. 경쟁사들이 나열을 해보니까 여기가 괜찮더라.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 공시는 사실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다 당연히 똑같은 이제 숫자대로 똑같은 표준대로 하기 때문에. 근데 비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정량화가 굉장히 힘들죠. 정량화가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 경쟁사긴 하지만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C라는 기업 사회 공헌 활동이 다 달라요. 그 정량화하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KESG 가이드라인에서 어느 정도 이제 뭐 기준을 주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워싱이 없어야 된다. 유리한 정보뿐만 아니라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도 공식 표준에 나와 있는 거는 다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검증 가능성. 우리는 탄소가 100이 나오지만 저쪽에서 50을 제거합니다. 라고 공시를 했으면 그게 실제로 검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적시성. 이거는 우리 재무공시 같은 경우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언제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제 요 비재무 공시도 똑같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해질 거예요. 7월 아니면 재무 공시 할 때 한다든지 이렇게 1년에 한번 ESG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런 항목들이에요. 이제 G부터 살펴보면 항목은 ESG 대응 평가 이해관계자라고 해서 지표는 이러한 지표들을 평가를 합니다. 당신의 역할은 어떻게 되냐, 그 ESG 위험 기회는 파악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그거 우리 이제 리스크 기반 사고 그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느냐. 그 ESG 하면서 약간 이제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한데, 여성 임원들이 대거 채용이 됐죠. 왜냐하면 그 항목 중에 이사진 비율에 여성이 몇 프로 이상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여성 이제 교수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께서 대거 이제 대기업으로 사회이사나 이렇게 채용이 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런 항목이 되겠고, 우리 그 ESG 그 G 쪽을 평가하는데 이사진 구성을 보니까 100% 남자다. 그것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그 세천형 목표 뭐 이런데 그 SDGs 뭐 MDGs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유럽에 뭐 세천형 그거 때문에 이게 시작된 건데, 거기 보면 뭐 젠더 갈등, 양성평등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목표를 기반해서 ESG 공식 표준이 만들어진 건데, 환경 같은 경우는 이게 스콥 1, 2가 되겠죠. 1, 2가 되겠고 3는 없어요. 3는 없고 에너지 사용량, 물 사용량, 폐기물 굉장히 좀 한정적이죠. 그리고 이제 사회 쪽 보면 법에 대한 얘기,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다루고 있는 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써놨습니다. 당연히 이제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아니, 당연하게 이제 이게 KESG 항목인데, 그 디테일한 거는 우리 그 포털에 아무 포털이나 접속하셔서 검색하시면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디테일한 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그 중소기업들이 이제 최근에는 그 중소기업들이 사실 투자받기는 상당히 어렵죠. 예. 중소기업들이 얘기하는 투자는 뭐예요? 은행 가서 대출 받는 게 투자죠.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투자받기는 어려워요. 블랙락 이런 데들이 국민연금 뭐 이런 데들이 중소기업한테 투자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상장된 회사면 이제 주식을 사는 경우 있지만, 중소기업의 투자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 자금 순환이라고 얘기하는 건 1금융 가서 이제 대출을 받는 건데, 지금 그 은행 가서 사업 자금을 받기 위해서도 요 ESG 평가 항목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의무 공시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규제들을 좀 만들어 놔야 돼요. 은행 쪽에서도. 그래야 이제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자발적으로 쓰는 형태를 이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건 이제 GRI, 이제 그 국제 표준이 아니고 국제 그 공시 기준에서 이제 비교적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공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KESG, 이거 간략하게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운영의 주체는 이제 그 어디 국가에 소속된 게 아니고,
비영리 기구, 그냥 비영리 기구예요. 국제기구. 국제기구고, KESG는 우리나라 통상자원부,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목적은 뭐 똑같습니다. 목적은 똑같은데, GRI는 이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KESG는 우리나라 기업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고 형태는 이제 GRI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 보고서 작성을 하는 거고, KESG는 이제 약간 체크리스트 방식에서 이제 좀 자기들이 이제 보고서 좀 작성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걸 좀 살펴보면, 여기죠, 문항수. 여기 보면, GRI 같은 경우는 176개, KESG 같은 경우는 76개. 어디가 많이 빠졌나 보니까 환경이 거의 한 50%, 그리고 사회는 절반도 안 돼요. 지배구조도 마찬가지로 절반이 안 됩니다. 근데 요거 갖고 우리가 A 맞았다. 우리나라에서만 자랑해요. 우리나라에서만. 다른 친구끼리, 그 친구는 외국계 기업은 아니에요. 나는 우리나라 기업 다니고, 우리 KESG 했는데 A 맞았다. 그러면,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기업이 좀 중소기업 위주다 보니까 상당히 취약하잖아요. 자원도 없고. 근데 그런 기업들한테 요거 갖고 가서 요거 하세요라고 하면 이거 당연히 못하죠. 못합니다. 사업 접죠. 이거 하느니.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좀 쉬운 것부터 해서 적응을 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높여가는 활동들이 정부에서 로드맵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KESG를 받는 거고, 근데 현 상황에서 이런 현황이 있기 때문에 즉시 이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이 GRI 공식 표준도 마찬가지로 이제 포털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자유롭게 다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한번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면 되고, 그런 이제 표준들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게 대응이 가능하면 바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컨설팅이 가능하십니다. 그 중소기업들이 그런 걸 하셔가지고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이제 우리나라는 KESG고 지금 EU를 보면 CSRD 이후에 이제 지속가능 보고 지침, 우리나라는 KESG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이제 공식 표준이죠. 대상 기업은 상장된 대기업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비상장 기업도 보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저거는 EU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도 EU에서 유럽에서 외국계 기업인데 유럽에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유럽에 진출했어요. 근데 300명 이상 직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저거 해야 됩니다. EU 기업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EU 기업에 EU에 이제 있으면 사이트가 있으면 그리고 자산 총액이 2억 유로. 요게 지금 상당히 이제 크리티컬하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300명 이상 기업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겠죠. 이유는 저렇게 조금 우리보다 더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게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대기업이 본사가 여기 있는데 이 위에 지사가 있어요. 거기 300명이 넘어요. 그러면 해야 됩니다. 보고의 그 질적인 내용은 KESG나 뭐 대동소이해요. 근데 양쪽으로 좀 많이 다릅니다. 다르고 추구하는 거는 이제 똑같기 때문에 양쪽으로 좀 많이 달라요. 거의 이제 BRI 정도 이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고 방식은
보고 기준, 이제 CSRD 공식 표준에 맞춰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되고, 외부 검증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제3자 검증은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는데, 이 외부 검증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는 것도 있고, 투자자들 또는 이해관계자들한테 이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것도 있어요. 외부 검증을 받았다는 건 이제 워싱을 그만큼 많이 걸러낸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 정확한 정보 전달. 제3자 검증을 한 보고서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 신뢰도가 많이 차이가 나죠. 왜냐면 이 ESG 공시는 내가 나를 평가해서 내가 쓰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3자한테 검증이 됐냐, 안 됐냐라는 차이는 신뢰도가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렇죠? 네. 당연히 이제 내가 나를 평가해서 내가 나를 쓰는데 좋겠을 거 아니에요. 의도하지 않아도 나는 이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쓰는 거는 좀 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제3자 검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투명하게 썼다라는 거가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외부 검증도 받아야 되고 이제 디지털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뭐 KSG도 마찬가지고 ESG 활동을 좀 요구하고 그 정보를 이제 공개하는 데 목적이 있고 기후 변화 대응을 기후 이제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촉진하는 목적이 또 있고요. ESG 그 목표 자체가 이제 SDGs 이제 새천년의 목표죠. 그거를 이제 달성하는 그런 목표도 있고 다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그 비교 가능성, 적시성 다 가지고 있습니다. CSRD도 마찬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KESG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만. 근데 이 CSRD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기업도 적용이 됩니다. 이 유럽 기업. 유럽 시장에 이후에 상장된 기업이나 증권을 보유한 기업. 그리고 이윤의 자회사가 대기업 기준에 충족되거나 자회사가 직원 수 250명, 연매출 5천만 유로 이상, 자산 총액 2,500만 유로 이상 되는 기업은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죠. 시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수준이 더 낮아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요.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 이유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부 다 시행하는 건 아니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이제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거. 이게 이제 그 EU에서 시행하는 게 이제 CSRD가 있고, 아까 얘기한 탄소 국경 제도가 있잖아요. 동시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가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또 요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 보고서 안에. 그죠? CSRD 이제 지역 지속 가능 보고서 안에 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부 데이터가. 그런 문제들이 있다. 는 탄소 국경 제도는 이제 탄소 이제 그 지속 가능 보고 지침에 환경에 대한 부분만 이제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일부 품목에 제한되어 있지만 저는 이제 품목을 떠나서 이제 규모 이상 되는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기업은 이제 전부 다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제 환경 중심이지만 ESG 이제 모든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에서 시행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또 시행하는 게 이제 공급망 관리 제도가 있어요. 유럽에서 EU에서 시행하는 게 대표적으로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이게 또 상당히 이제 우리를 또 힘들게 하죠. 이제 뭐그 얘기를 하기 전에 공급망 관리라는 거는 잘 아실 거예요. 아까 쉬는 시간에 얘기했는데 반도체 설비 만드는데 우리 혼자 만드는 건 아니죠. 여러 기업들이 다 도와줘서 협력해서 만드는 겁니다. 원자재 사오고 또 조달하고 그걸 이제 모아서 조립하고 뭐 합성하고 해서 이제 완제품이 나오는 건데 그 조달 생산 물류 판매 하는 전 단계를 이제 공급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공급망 관리는 처음에 1980년대에 보면 목표가 이제 비용 절감. 어떻게 하면 싸게 갖고 올 수 있을까? 그런 거에 이제 타겟을 뒀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갖고 올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타겟이 됐어요. 지금 이제 ESG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는 가능성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2022년부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돼서 상당히 강력한 법이에요. 중대재해가 나면 대표이사님 구속되시죠. 구속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 이 중소기업에서 원자재를 공급받고 있는 이 대기업이 이 우리가 이 공급받고 있는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되지 않으면 이제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협력사 거래를 하지 않는 현상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요 이슈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나면 대표이사님 구속되시고 중소기업이라 뭐가 어쩌고저쩌고 회사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회사가 잘 쓰고 있던 원자재를 공급받지 못해요. 그동안 잘 만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런 이제 지속 가능성까지 이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오해하실 게 그래서 요거 생각 안 하냐? 요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기가 엔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화가 아니고 이것도 당연히 비용도 싸야 되고 품질도 좋아야 되고 거기에 지속 가능성까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하나씩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지속 가능성 공급망 관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전기차에서도 이제 많이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그 뭐 반도체 설비를 만드는데 우리가 그 원자재를 싸게 산다고 되게 싸게 만든 원자재를 샀어요. 근데 그 원자재가 보니까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도 엄청 파괴하고 뭐 아동, 인권, 애기들이 만들고 되게 안 좋게 만든 거예요. 근데 제품은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린 그걸 썼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뭐 터진 거죠. 이 회사에서 만든 장비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애기들이 만들었다. 뭐 만드는데 환경을 파괴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 이게 없어지죠. 그렇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ESG 경영을 하려면 나만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하고 협력하고 있는 나와 관련된 이 공급망 모두가 다 같은 경영을 해야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도 내가 어떤 그 공급망 관리가 되지 않는 그런 원자재를 썼으면 내가 ESG 경영을 하지 못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급망 관리는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를 보면 위에서는 이제 나는 아무리 깨끗하게 만들어도 내가 받고 있는 자재, 내가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급받고 있는 제품이 서비스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내 제품에서 탄소가 많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조립업체예요. 조립업체인데 많은 제품들을 사다가 조립만 합니다. 조립 과정에 탄소가 나오지 않아요. 탄소 발생률 0이에요. 0. 사람들이 다 걸어다녀요. 출근하는데 다 걸어다녀서 스콥 3도 0이에요. 그리고 발전도 다 태양광 에너지 써서 불도 이렇게 재생에너지 씁니다.
탄소가 우리 공장에서 0이에요. 근데 조립 제품들을 보니까 막 정말 지저분하게 만들었어요. 석탄 쓰고, 뭐,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제 제품이 생산됐어. 그러면 이게 탄소 배출 0인 제품이냐? 그게 아니죠.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건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정말 우리 회사에서 조립 업체인데 우리 회사에서는 뭐 육아휴직도 보내고 뭐 이렇게 탄력 근무제도 하고 굉장히 인권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 수입품 우리 원자재 아프리카에서 수입을 했는데 거기서 애기들이 뭐 생산을 했다 이런 제품 갖고 왔다 그럼 우리 제품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배구조도 마찬가지고 우리만 잘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ESG를 해야 바람직한 ESG가 된다라는 게 공급망 관리죠. 그래서 사실은 ESG 경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만 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기업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게 그거죠. 공급망 실사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는 되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대기업 그 산업 구조가 어떻게 돼요? 본인들이 다 만드는 게 아니죠. 수많은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대기업 다니시잖아요. 그죠? 우리 꼭 제품을 만드는 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기업도 그 대기업 직원, 그 대기업 자체에서만 서비스가 산출되는 게 아니죠. 과정 중에 많은 협력사들이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러면 까지 탄소도 추적해야 되고 책임도 잘 인권 환경 기준을 이제 충족하는 특히 이제 인권 문제가 공급사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대표적인데 그 전기차 배터리 같은 그쪽을 만드는데 그 코발트가 굉장히 이제 필수적으로 쓰인다라고 해요. 코발트. 이제 제가 써놨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코발트 생산은 거의 대부분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개발도상국 그런 데서 이제 채굴을 하는데 채굴 과정에서 많은 아동들이 이제 동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동원이 돼서 채굴을 해요. 그래서 그 생산된 그 채굴된 코바트를 가지고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ESG 등급이 굉장히 하락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코발트 프리 선언하고 우리 제품에는 코발트는 어쩔 수 없이 쓰게 되지만 원자재 이제 추적을 하는 거죠. 아동이 동원해서 생산된 코발트는 쓰지 않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코발트 프리,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다른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활동들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요소들이 되는 거죠. 공급망 리스크가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그 협력사에서 이런 문제 일으키면 그게 다 우리 책임이 된다.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아까 얘기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죠. 내가 우리 회사 직원들 뭐 안전을 생각하고 뭐하고 다 했어요. 근데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협력사 직원이 중대재해가 났다. 근데 우리가 협력사 직원을 관리를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협력사 직원이 중대재해가 났다. 그러면 우리 대표이사도 책임입니다. 양벌부정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예요? 중처법 우리도 하는 거 좋은데 협력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도록 안전문화 의식 적용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라라는 취지죠. 한 가지입니다. 나만 잘하면서 되는 게 아니고 공급망 전체가 다 ESG 경영을 해야 최종적으로 내가 제공하는 제품이 서비스가 깨끗한 제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공급망 리스크 절차는 이렇게 되죠. 공급망 가시성 확보 그다음에 실제로 평가 또 해보고 그다음에 위험도에 따라서 이제 분류도 하고 나오면 이제 개선도 하고 또 하고 이런 게 이제 공급망 관리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EU에서 공급망 실사법을 만들었어요. 실사법을 만들어서 이것도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기업 및 EU 내 활동하는 여기 기업. 예. 의무부가죠, 의무부가. 의무부가는 이제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적용 대상은 이렇습니다. 아까 그 CSRD하고 조금 달라요. 달라요. 돈 500명 이상은 매출은 1.5억 이상 되고, 그 임무는 이제 만약에 CSRD에 해당 안 되고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럼 기업의 지속 가능 보고서는 보고 공시는 안 해도 돼요. 근데 공급망 관리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서가 이거는 나가야 된다. 매년 실사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된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행정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강력적으로. 탄소 국경세하고는 좀 다르게 탄소 국경세는 이제 환경만 타겟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공급망 관리 같은 경우는 환경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인권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더 이제 범위가 넓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공급망 리스크 관리 절차는 어떻게 하냐?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기업들 보면 이제 이후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출하는 기업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업들은 요거 해야 됩니다. 의무니까.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CSRD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해봤는데 CSRD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만 하면 되는 건데 식사법 같은 경우는 공무원 운영에 대해서 환경 이권 리스크를 식별하기 위해서 예방도 하고 완화 활동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액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CSRD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을 이제 보고했느냐, 보고하는 게 이제 중심이 된다라고 하면 공공과 실사법은 뭔가 액션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내가 뭘 했느냐 기업이 그런 거에 이제 중심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게 의무부과이기 때문에 페널티, 이제 법적 책임이 이제 존재를 한다라는 게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어요. 이게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는 게 여기에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탄소국경 조정제도에 보면 시범을 보면 거기에서 한 활동들이 여기에 이제 이쪽에 공시 데이터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E하고 S하고 G 쪽 데이터는 요거 어떻게 했느냐, 요 뭘 했느냐가 요 보고서 안에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연계를 지금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기업은 여기에만 해당된다. 그럼 요것만 하면 됩니다. 또 여기에만 해당된다. 그래도 요걸 해야 되겠죠. 왜냐면 요 보고서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의무는 아니지만 요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거 두 개 해당이 된다. 그럼 두 개 다 해야 돼요. 또 CSRD가 먼저 적용이 되고 이제 공무원 실사법이 그 근거, 이 보고서를 쓴 근거의 데이터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유럽 관련된 이제 기업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에는 제품을 만들 5명만 있으면 됐다. 근데 지금 이런 제도들이나 규제들이 많잖아요. 이거 대응하려고 뭐 1명, 2명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굳이 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설비를 도입하고 뭐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겠죠. 자원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 사람 들어가고 뭐 인건비도 들어가고 또 규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영향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공공화 실사법 같은 경우는 뭐 통상적으로 뭐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죠. 통상적으로 처음에 어떤 이제 공급망들이 있나 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현황 살펴봅니다. 그리고 실사를 하게 되고 실사 이후에 이제 공시 준비를 하죠. 공급망 실사를 하면 이제 스콥 3까지 우리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겠죠.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실행하고 이제 보고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꼭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왜 하느냐, 우리 이제 교재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페이지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투자자들은 여전히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 공시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보가 이제 부족하다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 보고서 이제 신뢰성과 투자 효율성, 정말로 이제 보고서가 양이 많고 보고서가 신뢰를 할 수 있으면 투자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느냐, 투자자들이 왜 ESG 정보를 저렇게 요구를 하느냐라고 하면 정보는 많이 있지만 워싱된 정보, 잘못된 정보들이죠. 제3자 검증을 거치지 않고 나오는 정보들을 보고 내가 투자를 하면 투자의 실패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 더 깨끗한 정보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걸 이제 연구 결과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공시 신뢰성이 투자자의, 제가 지금 너무 놀랐네. 약간 모양 빠진 그 정도는 아니었죠. 괜찮았죠. 네, 괜찮았죠. 네.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 저기 김기훈 대표님 오신 줄 알고 그래서 빨리 오셨구나. 그 검증을 해본 결과를 보니까 ESG 보고서에 이제 외부 이제 외부 검증이 있으면 기업의 비효율적 투자가 증가, 즉 3자 검증을 하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되니까 비효율적인 투자가 줄어든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고 투자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자원 낭비가 이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3자 검증을 하니까, 외부 검증을 하니까 투자 실패가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검증한 보고서는 투자 실수를 덜 하는 편이다. 그런 이제 그런 이제 결과가 나타났고, 공시 품질, ESG 보고서 품질이 높을수록 비효율 투자가 줄고 과잉 투자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ESG 보고서가 이제 충실히 기록이 될수록 불필요하게 자금 낭비하는 경향이 줄어들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었어요. 이 1번, 2번이 결합되니까 잘 맞는 보고서, 잘 만든 보고서, 질 좋은 보고서에 외부 검증까지 거치면 투자의 효과성이 더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러한 이제 많은 정보 또 검증된 정보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그 주장이 합리적이다, 맞다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ESG에 대한 투자의 여기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사실은 지금 재무정보 대비 그 ESG 정보라고 나오는 게 현재는 재무정보 대비해서 신뢰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사실이에요. 투자자들이 그런 걸 알아서 이제 선별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선별을 한다라고 해도 그게 과연 이제 맞는 정보냐라는 것도 지금 투자자들이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고, 저희가 수업이 이제 한 5번 정도 남았죠. 5번 정도 남아서 우리가 9명이잖아요. 9명이어서 3번 남았을 때 이제 하루에 3명씩 간략하게 이렇게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이거 챕터를 이제 몇 개 아껴놨습니다. 같이 해볼 생각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 5분만 하셔도 되고 한 1시간씩 하셔도 되고 상관없으시니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다음에 준비를. 그 어려운. 요거 이제 제가 챕터를 정해드리면 그거 요약해서 이제 관련된 혹시 정보가 있으면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이제 토론할 수 있는. 예, 예. 편하신 대로.